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간 벌어진 인류 최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1942년 말까지만 해도요, 독일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어요. 독일은 유럽 대부분을 점령했고, 일본은 태평양 절반을 장악했거든요. 당시 세계 지도를 보면 추축국 영토가 연합국보다 훨씬 넓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불과 3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1945년 히틀러는 벙커에서 자살하고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단순히 미국이 참전해서일까요? 아니면 독일과 일본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거대한 역사의 수수께끼를 시간 순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언제 분위기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함께 살펴보죠. (1920년대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같았어요. 한쪽에는 영국이 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였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렸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부터 호주까지 세계 곳곳에 영국 식민지가 있어서 24시간 내내 어딘가에는 영국 땅에 해가 떠 있다는 뜻이었어요. 당시 영국 해군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전함만 61척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2위인 미국의 2배 수준이었거든요. 다른 쪽에는 미국이 있었는데요. 이미 돈으로는 세계 최강이었어요. 1920년대 미국 경제가 전 세계의 40%를 차지했거든요.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는 하루에 9,000대를 찍어냈어요.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차가 줄줄 나오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당시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고 해요. 어떤 미국 갑부는 파티용으로 금으로 만든 변기를 주문했답니다. 지금 돈으로 10억 원짜리 변기였죠. 그런데 말이에요. 1929년 10월 24일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바로 검은 목요일이었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이 폭락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미국 실업률이 3%에서 25%로 뛰었어요. 상상해보세요. 4명 중 1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업자가 280만 명까지 늘어났거든요. 바로 이때요. 기회를 노린 나라들이 있었어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였죠. 마치 동네 큰형들이 싸우고 있을 때 평소에 찍소리 못하던 애들이 이제 우리 시대야 하면서 나서는 것과 같았어요. 독일에서는 1933년 히틀러가 총리가 됐고,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였어요. 독일을 보면 참 웃기면서도 심각했어요. 석탄은 엄청 많았지만 석유는 거의 없었거든요. 일본은 더 심각했어요. 철광석의 90%, 석유의 100%를 외국에서 사와야 했어요. 마치 쌀 한 톨 안 나는 집에서 밥을 해먹으려는 것과 같았죠. 당시 일본 장군들이 회의할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석유 없으면 삼류 국가고 있으면 인류 국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답은 뻔했죠. 남의 걸 빼앗자는 거였어요. 이들의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영토를 넓혀서 자원을 확보하자. 독일은 동유럽의 넓은 땅과 소련의 석유를 노렸고, 일본은 만주와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원했어요. 문제는 기존 강대국들이 전쟁을 너무 싫어했다는 거였어요. 1차 대전에서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미국은 아예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끼지 않겠다고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영국은 계속 독일한테 양보했어요. 이게 바로 유화 정책이었는데, 마치 동네 불량배한테 용돈 뜯기는 애가 이번만 주면 그만둘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았어요. 당연히 불량배는 더 달라고 하겠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공했을 때도,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때렸을 때도 제대로 된 제재는 없었어요. 국제연맹에서는
나쁘다 나빠 하고 말로만 비난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는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시대였어요. 기존 강자들은 움츠러들고 새로운 도전자들은 점점 대담해졌거든요. 마치 태풍 전의 고요함 같은 시기였죠.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 드디어 터졌어요. 독일 전함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이 폴란드 항구를 쾅쾅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동시에 독일군 150만 명이 우르르 폴란드로 쳐들어갔어요. 히틀러가 드디어 됐어, 이제 주먹으로 해결하자 하고 선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침공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히틀러는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마치 체스 게임처럼 몇 수 앞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를 먹은 후에 히틀러는 더 배가 고팠어요. 이번에는 폴란드의 단치히 회랑을 달라고 했는데 폴란드가 싫어 하니까 그럼 힘으로 가져가겠다 한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8월 23일에 세상이 깜짝 놀랄 뉴스가 터졌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었거든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공산주의 소련과 파시스트 독일이 손을 잡다니.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가 친구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죠. 히틀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악마와도 동맹을 맺겠다. 스탈린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방 놈들이 우리를 견제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히틀러랑 손잡자고 생각한 거예요. 9월 3일 드디어 영국과 프랑스가 화를 냈어요. 독일아, 폴란드에서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전쟁이야! 히틀러는 코웃음을 쳤어요. 쟤들이 진짜 전쟁할 용기가 있겠어? 그리고 실제로 히틀러 생각이 맞을 것 같았거든요. 폴란드군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어요. 바르샤바에서는 시민들까지 나서서 20일간 버텼거든요. 할머니들도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졌다고 해요. 그런데 비극적이지만 웃긴 장면도 있었어요. 폴란드 기병대가 독일 탱크를 창으로 찌르려고 말 타고 달려드는 모습이요. 마치 칼든 사무라이가 기관총을 상대하는 것 같았죠. 용기는 100점이지만 현실은 참혹했어요. 9월 17일 더 큰 충격이 왔어요. 소련군이 동쪽에서 폴란드를 쳤거든요. 이제 폴란드는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죠. 앞에서도 치고 뒤에서도 치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9월 27일 바르샤바가 무너졌고 폴란드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졌어요. 독일과 소련이 나눠 먹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쪽에서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프랑스군 100만 명이 마지노선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독일군이 폴란드에서 바쁘게 싸우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걸 가짜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정말 딱 맞는 표현이었어요. 만약 이때 프랑스군이 진짜로 공격했다면 어땠을까요? 독일군 대부분이 폴란드에 가 있었으니까 서쪽 방어는 허술했거든요. 역사는 정말 묘한 것 같아요. 히틀러는 이 겨울 동안 다음 계획을 세웠어요. 한편으로는 소련에서 곡물과 석유를 가져왔고요. 스탈린도 이 기회에 핀란드를 쳤죠. 둘 다 이익을 보는 거였어요. 1940년 4월 독일이 또 기습을 했어요.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쳤거든요. 영국 해군이 바다를 막고 있으니까 다른 길을 뚫은 거였죠. 이제 히틀러의 다음 목표는 뻔했어요. 바로 프랑스였거든요. 1차 대전에 복수를 할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폴란드 침공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마치 작은 불꽃이 거대한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40년 5월 10일 독일이 또 한 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동시에 쳤어요. 연합군은 또 1차 대전 때처럼 벨기에로 우회하는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군 40만 명이 우르르 벨기에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히틀러의 함정이었어요. 마치 마술사가 오른손으로 주의를 끌면서 왼손으로 트릭을 부리는 것 같았죠. 진짜 공격은 아르덴 숲을 통해 왔어요. 5월 13일 구데리안이라는 독일 장군이 탱크 부대를 이끌고 아르덴을 뚫었거든요. 프랑스군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탱크가 저기서 나온다고? 아르덴 숲은 너무 험해서 탱크가 지날 수 없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마치 호랑이는 풀을 안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풀 먹는 호랑이가 나타난 격이었죠. 하늘에서는 독일 스투카 폭격기들이 삐이쾅 하면서 떨어졌어요. 이 소리가 정말 무서웠다고 해요. 일부러 사이렌을 달아서 더 무섭게 만든 거였거든요. 프랑스 군인들이 이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었답니다. 프랑스 제7군이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지휘관들이 무전기로 탱크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죠. 5월 20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독일 탱크 부대가 바다까지 달려가서 연합군을 둘로 나눠버린 거예요. 벨기에로 간 영국군과 프랑스군 40만 명이 완전히 포위됐어요. 처칠 총리가 최악의 군사적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덴케르크 대탈출이었거든요.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영국 해군과 민간배들이 총출동했어요. 군함부터 어선, 유람선, 심지어 개인 요트까지 693척이나 몰려왔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영국 어부 아저씨들이 우리 아들들을 구하러 간다며 작은 배를 몰고 프랑스로 향했거든요. 독일군 폭격을 맞으면서도 계속 군인들을 실어 날랐어요. 9일 동안 33,8천 명을 구해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은 구했는데 무기는 다 버리고 왔거든요. 탱크 2,472대, 대포 2만 문, 차량 6만 8천 대를 프랑스 해변에 그냥 놔두고 온 거예요. 영국군이 맨손으로 집에 돌아온 셈이었죠. 6월 5일, 독일군이 파리를 향해 내려갔어요. 프랑스 정부는 이미 파리를 버리고 보르도로 도망갔고요. 6월 14일, 독일군이 파리에 입성했어요. 독일군들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행진하는 모습, 파리 지행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꽃의 도시 파리에 철십자가 깃발이 펄럭이다니. 6월 22일 프랑스가 항복했어요. 그런데 항복 장소가 정말 의미 깊었어요. 1918년 독일이 항복했던 바로 그 숲속 기차 안에서였거든요. 히틀러는 복수의 쾌감에 빠져서 한바탕 춤까지 췄다고 해요. 1차 대전 때 당한 걸 이제 갚아줬다는 시기였죠. 이제 영국이 홀로 남았어요. 독일 공군기 2,600대, 영국 공군기 700대. 숫자로만 보면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마치 권투 선수 한 명이 상대 3명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과 같았죠. 하지만 영국에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레이더와 스피파이어 전투기였거든요. 영국 본토 항공전이 시작됐어요. 7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4일간 하늘에서 벌어진 사생결단이었어요. 처칠이 이때 멋진 말을 했어요. 소수가 다수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준 적은 없었다. 영국 공군 조종사들을 칭찬한 거였죠. 결국 영국이 버텼어요. 히틀러의 영국 침공 계획은 실패했죠. 그래서 프랑스 함락은 독일의 절정기이면서 동시에 더 큰 실수들의 시작점이었어요. 승리에 취한 히틀러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1941년은 정말 운명적인 해였어요. 이 해에 벌어진 두 사건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6월 20일 새벽 3시 역사가 바뀌었어요. 독일군 380만 명이 2,000km에 걸친 긴 전선에서 일제히 소련을 쳤거든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이었어요. 작전명은 바르바로사, 옛날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름을 따온 거였죠. 히틀러는 완전히 자신만만했어요. 문을 한번 차면 썩은 건물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소련을 그냥 허약한 나라로 봤던 거예요. 스탈린이 1937년에 소련군 장교 3만 5천 명을 숙청했다는 정보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히틀러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첫날에 소련 공군기 1,200대가 터졌거든요. 대부분 활주로에 세워져 있을 때 폭격당했어요. 마치 주차장에서 차들이 불타는 것 같았죠. 독일군은 하루에 50km씩 전진했어요. 3주 만에 스몰렌스크까지 도달했거든요. 이러다가 진짜 소련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한 일이 정말 대단했어요. 공장 1,500개를 통째로 우랄산맥 너머로 옮긴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공장 기계부터 기술자, 심지어 기술자 가족까지 모조리 열차에 실어서 시베리아로 보냈어요.
몇 달 만에 시베리아에서 다시 T-34 탱크가 굴러나오기 시작했죠. 독일군에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러시아의 겨울이었거든요. 10월부터 진흙철이 시작됐어요. 비가 와서 모든 길이 진흙탕이 된 거예요. 독일 탱크들이 진흙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가 왔고요. 12월 6일 소련군이 모스크바 앞에서 반격했어요. 시베리아에서 온 정예부대 30만 명이었거든요. 이들은 추위에 완전 적응된 상태였어요. 독일군은 200km를 뒤로 물러나야 했어요. 히틀러의 번개전은 완전히 실패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지구 반대편에서 더 큰 일이 터졌어요. 12월 7일 오전 7시 55분 진주만. 일본 해군기 183대가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했거든요. 완전히 불이 타였어요. 일본 생각은 이랬어요. 동남아시아 석유를 가져가려면 미군이 방해할 거야. 그럼 미군 함대를 먼저 박살내고 나중에 협상하자. 전술적으로는 성공했어요. 미군 전함 8척이 침몰하거나 손상됐고 항공기 188대가 부서졌거든요. 미군 사상자도 2,400명이나 됐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항공모함 3챗은 마침 출항 중이어서 무사했어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미국 여론이 완전히 바뀐 거였거든요. 12월 6일까지만 해도 미국인 80%가 유럽 전쟁은 우리랑 상관없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진주만 공습 다음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하자 전 국민이 열광했어요. 어제 1941년 12월 7일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미국 전체에 불을 지폈거든요. 평화주의자들까지 일본 놈들을 혼내줘야 한다고 외쳤어요. 이제 독일과 일본은 동시에 지구상 최강국들을 적으로 돌린 상황이 됐어요. 소련의 무한 인력과 미국의 엄청난 공업력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숫자로만 봐도 답이 나와요. 연합국 총 인구 17억대, 추축국 3억 5천만, 거의 5대1이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독일과 일본이 스스로 가장 강한 적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히틀러는 소련을, 일본은 미국을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운 셈이었죠. 그래서 1941년은 추축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 해였어요. 승리에 취해서 너무 욕심을 부린 결과였거든요. 1942년은 진짜 드라마가 펼쳐진 해였어요. 이 해에 벌어진 두 전투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먼저 태평양의 대결부터 보겠어요. 1942년 6월 4일 미드웨이에서 진짜 한판 승부가 벌어졌어요. 일본 해군 연합함대가 항공모함 4척을 앞세워 미드웨이 섬을 쳤거든요. 야마모토 제독이 지휘하는 200여 척의 대함대였어요. 일본 계획은 이랬어요. 미군 항공모함들을 유인해서 한 방에 박살내자. 미드웨이를 미끼로 써서 미군을 끌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미군이 일본 암호를 다 뚫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미군은 일본 함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치 상대방 포커패를 다 보면서 게임하는 것 같았죠.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항공모함 3척으로 일본을 기다렸어요. 숫자로는 3대4로 불리했지만 정보에서는 압도적으로 앞섰거든요. 6월 4일 오전 10시 24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 왔어요. 미군 급강하 폭격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일본 항공모함 4척을 동시에 때렸거든요.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가 모두 불바다가 됐어요. 마치 거대한 화과자 4개가 동시에 터진 것 같았다고 해요. 단 5분 만에 일본 해군의 핵심이 사라진 거였어요. 일본이 잃은 건 배만이 아니었어요. 베테랑 조종사 100여 명도 함께 죽었거든요. 이들은 진주만을 때린 실력자들이었어요. 일본은 배는 새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런 고수들은 대체할 수 없었죠. 같은 시기 유럽에서는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스탈린그라드, 지옥의 시가전. 1942년 8월 독일 육군이 볼가강 요충지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했어요. 히틀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스탈린 이름이 붙은 도시를 점령하면 소련이 무너질 거야. 하지만 소련군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정말 한 건물, 한 층, 한 방을 놓고 싸웠거든요. 독일군이 1층을 점령하면 소련군은 2층에서 총을 쏘고, 소련군이 2층을 뺐으면 독일군은 3층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평균 생존 기간이 24시간이었어요. 하루도 못 버티고 죽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때 바실리 자이체프라는 소련 저격수가 유명해졌어요. 독일군 242명을 저격으로 잡았다고 해요. 나중에 영화도 나왔죠. 11월 19일 소련이 비밀카드를 뺐어요. 주코프 원수가 지휘하는 대반격이었거든요. 소련군 110만 명이 독일 육군을 양쪽에서 조여들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대한 집게가 독일군을 꽉 잡은 것 같았죠. 12월까지 독일군 30만 명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히틀러는 끝까지 고집부렸어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라! 1943년 2월 2일 파울루스 원수가 항복할 때 생존자는 9만 명뿐이었어요. 나머지 20만 명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거든요. 이 두 전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추축국이 물량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프로게이머가 초보자 100명과 게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실력으로 이기지만 계속 지면 결국 지치겠죠? 일본은 더 이상 실력 좋은 조종사를 구할 수 없었고, 독일은 최정예 부대를 시베리아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1942년은 추축국의 마지막 전성기이자 몰락이 시작된 해였어요. 이때부터 연합군이 점점 밀어붙이기 시작했거든요. 1943년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됐어요. 연합군이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몰아붙이기 시작했거든요. 바다에서 벌어진 뒤바뀐 상황부터 보죠. 대서양에서 독일 잠수함들이 털리기 시작했어요. 1943년 5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 달에 독일 잠수함 40척이 격침됐는데 새로 만든 건 고작 15척이었어요. 독일 해군 총사령관 드웨니츠 제독이 잠수함 전쟁 끝났다고 인정할 정도였어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다가 오히려 쥐한테 당하는 것 같았죠. 연합군의 기술 발전이 무서웠어요. 비사 장거리 폭격기가 대서양 전체를 날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독일 잠수함이 숨을 곳이 없어졌어요. 소나로 잠수함을 찾고 해지호그 박격포로 때리는 기술도 좋아졌어요. 마치 숨바꼭질에서 술래가 투시경을 갖게 된 것과 같았죠. 반면 연합군은 배를 미친 듯이 만들어댔어요. 리버티함이라는 화물선을 대량 생산했는데 최고 기록이 4일 15시간 30분이었거든요. 독일 잠수함이 하루에 배 한 척 잡으면 연합군은 하루에 배 3척씩 만드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이탈리아가 먼저 무너졌어요. 1943년 7월 연합군이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상륙했어요. 허스키 작전이었거든요. 몽고메리 장군과 패튼 장군이 동시에 쳐들어갔어요. 이탈리아군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9월 8일 이탈리아가 우리 그만할래 하고 항복했죠. 무솔리니도 쫓겨났어요. 한때 신로마 제국을 꿈꾸던 독재자가 이렇게 초라하게 끝날 줄이야. 하지만 독일군은 끝까지 버텼어요. 캐셀링 원수가 이탈리아 산악지대에서 완강하게 저항했거든요. 연합군이 로마에 도착한 건 1944년 6월이었어요. 동부전선에서는 소련이 폭주했어요. 1943년 7월 쿠르스크에서 독일의 마지막 대공세를 막아낸 후 소련군이 계속 서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키예프, 하르코프, 오데사,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해방됐죠. 1944년 바그라티온 작전을 보세요. 소련군 166만 명, 탱크 5,200대가 동원됐어요. 독일 중앙군 집단이 2주 만에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28개 사단이 증발한 거였어요. 드디어 서부전선이 열렸어요. 1944년 6월 6일 D-Day. 노르망디에 연합군 15만 명이 상륙했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늘에서는 공수부대가 뚝뚝 떨어지고 바다에서는 상륙정이 우르르 몰려오고 독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서양 방벽이 하루 만에 뚫렸어요. 롬멜 원수가 완벽한 요새라고 자랑했는데 연합군 화력 앞에서는 종이 같았죠. 연합군은 독일을 속이려고 가짜 부대도 만들었어요. 풍선으로 만든 가짜 탱크, 합판으로 만든 가짜 비행기.
독일군이 이걸 진짜인 줄 알고 딴 데 방어를 집중했다고 해요. 태평양에서도 미군이 날아다녔어요. 미군의 도약 전술이 정말 효과적이었어요. 일본 요새를 정면으로 때리지 않고 우회해서 뒤를 쳤거든요. 마샬 군도, 마리아나 군도, 필리핀 차례로 점령했어요. 1944년 6월 마리아나 해전에서 일본 항공모함들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일본 해군은 이름만 남은 거였어요. 이때부터 추축국은 모든 면에서 밀렸어요. 독일은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얻어맞고 일본은 본토가 폭격당하기 시작했거든요. 1943년부터는 누가 이길까가 아니라 언제 끝날까가 문제였어요. 추축국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는 연합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때였어요. 이제 추축국은 방어에만 급급한 상황이었죠. 1945년 드디어 막이 내릴 시간이 왔어요. 추축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독일부터 보겠어요. 정말 처참했어요. 1945년 1월 12일 소련군 220만 명이 폴란드에서 독일로 우르르 몰려왔어요. 비스툴라 오데르 대공세였거든요. 불과 3주 만에 오데르강까지 도달했어요. 베를린까지 65km밖에 안 남았죠. 소련군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독일 사람들이 벌써? 할 정도였어요. 서쪽에서도 연합군이 라인강을 건넜어요. 3월 7일 루덴도르프 교를 점령한 순간 독일 서부가 통째로 무너졌거든요. 이때 히틀러는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요. 베를린 벙커에서 독일 민족이 패배한다면 멸망해도 마땅하다며 미친 소리를 했거든요. 다리, 공장, 철도를 모두 폭파하라고 명령했어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박살내겠다는 거였죠. 다행히 휴페어 군수장관이 네네 하면서 무시했어요. 4월 16일 소련군 250만 명이 베를린을 포위했어요. 주코프와 코네프 원수가 동서에서 조여들어왔거든요. 시가전이 치열했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4월 30일 히틀러가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하면서 나치 독일은 사실상 끝났죠. 5월 8일 독일이 무조건 항복했어요. 베를린에서 케이텔 원수가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정말 초라했어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독일의 마지막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평양에서는 전쟁이 계속됐어요. 일본은 끝까지 버텼어요. 본토 결전을 준비하면서 1억 총옥쇠를 외쳤거든요. 오키나와 전투를 보면 일본의 광기를 알 수 있어요. 3개월 동안 일본군 11만 명이 죽었는데 포로는 고작 400명이었어요. 거의 다 죽기까지 싸운 거죠. 미군도 큰 피해를 입었어요. 오키나와에서만 12,300명이 전사했거든요. 일본 본토 침공을 하면 최소 100만 명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일본 특공대가 더욱 치열해졌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폭탄을 안고 미군 배에 돌진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때 미국이 새로운 무기를 꺼냈어요. 원자폭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 두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총 20만 명이 죽었거든요. 한 개의 폭탄으로 도시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기였거든요. 같은 날 소련이 만주를 쳤어요. 소련군 150만 명이 일본 관동군 70만 명을 압도했죠.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던 만주가 하루 만에 무너진 거예요. 8월 15일 일본 왕이 직접 라디오로 항복을 발표했어요.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한다. 일본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서 울었어요. 6년간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난 거였죠. 전쟁의 무서운 대가를 보면요. 숫자만 봐도 소름이 돋아요. 전 세계 사망자 7천만 명, 소련 2,700만 명, 중국 2천만 명, 독일 550만 명, 일본 310만 명,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게 학살당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였죠. 이 모든 희생이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요? 히틀러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1945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난 해였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죠. 이제 추축국 패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만약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인터넷에서 자주 보는 이론들 말이에요. 독일이 소련만 안 쳤으면 이겼을 텐데.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완전 헛소리예요. 1941년 독일 상황을 보세요. 영국 해군이 바다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독일이 하루에 석유 1만 톤을 써야 하는데 자체 생산은 3천 톤 뿐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루마니아와 소련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소련과 사이가 틀어지면 독일은 석유 없이 어떻게 전쟁을 계속해요? 탱크를 발로 밀고 다닐 건가요? 더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미국이 랜드리스로 영국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1941년 미국 항공기 생산량이 독일의 2배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을 거예요. 일본이 진주만만 안 쳤으면. 이것도 말이 안 돼요. 1940년 미국이 일본한테 석유를 안 팔겠다고 했어요. 일본 석유 수입의 94%가 끊어진 거죠. 비축분으로는 2년도 못 버텨요. 네덜란드령 동인도 석유를 가져오려면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진주만은 그냥 시작일 뿐이었죠. 미국은 이미 중국을 지원하면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어요. 진주만이 없어도 충돌은 필연이었거든요. 독일 무기가 더 좋았는데 왜 졌지? 겉보기에만 그래요. 독일 타이거 탱크 1347대, 소련 T-345만 7천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숫자 차이가 이렇게 나면 답이 없어요. 마치 프로복서 한 명이 아마추어 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처음엔 이기겠지만 결국엔 지치겠죠? 매 262 제트 전투기도 마찬가지예요. 총 1400대 만들었는데 실제로 쓴 건 300대 뿐이었어요. 연료도 없고 조종사도 없었거든요. 독일군이 연합군보다 강했는데 초기에만 그랬어요. 1944년 노르망디에서 독일군 평균 연령이 36세였어요. 연합군은 23세였고요. 베테랑들은 이미 동부전선에서 다 죽었거든요. 연합군은 트럭으로 물자를 실어 날랐지만 독일군은 여전히 말을 썼어요. 1945년 독일군의 80%가 걸어다니는 부대였거든요. 이게 무슨 현대전이에요? 원자폭탄 없어도 일본이 항복했을 거야. 천만에요. 일본은 규슈 방어를 위해 90만 명을 배치했어요. 가미카제용 비행기 10,000대도 준비했고요. 일반인들까지 죽창 들고 훈련했거든요. 8월 9일 소련이 만주를 친 후에도 아나미 육군장관은 끝까지 싸우자고 했어요. 원자폭탄과 소련 침공이라는 이중 충격이 없었다면 더 오래 갔을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연합국 인구 17억대, 추축국 3억 5천만, GDP는 3배, 공업 생산력은 5배 차이 났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에요? 축구로 치면 11명이 30명과 싸우는 거잖아요. 2차 대전은 결국 자원과 생산력 싸움이었어요. 아무리 초기에 잘해도 장기전에서는 답이 없었죠. 마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돈 쓰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이 더 간절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결국엔 부자가 이기겠죠. 추축국의 패배는 운이 나빴거나 실수 때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는 재미있는 상상일 뿐이에요. 현실은 냉정했거든요. 숫자와 자원이 모든 걸 말해주죠.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뵐게요.